8월 5일 월요일 오늘의 글로벌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2일 고용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7.4%로 하락했지만 고용이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게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하지만 고용 부진으로 인해 양적 완화 축소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고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양적 완화 축소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시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19%, 0.16% 상승하며 이틀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 지수도 0.38% 오르며 12년 10개월 내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유럽 증시가 보험사 등의 실적 개선 소식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개별국 증시는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과 이에 따른 양적 완화 축소를 둘러싼 상이한 해석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영국은 0.51%, 독일도 0.05% 내린 반면 프랑스는 0.07%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에 못 미치는 조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7월 중 비농업 취업자 수가 전월 대비 16만 2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18만 4천 명이던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추가 고용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도 예상보다 더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7월 중 실업률은 7.4%를 기록하며 전월인 6월의 7.6%보다 하락하며 지난 2008년 12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6월 개인 소비 지출이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개인 소비는 전월 비 0.5% 증가했습니다. 이는 월가의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아울러 지난 6월 제조업 수주가 1.5%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지만 3달 연속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공장 주문은 6월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시장 예상치는 밑돌았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6월 미국의 공장 주문이 전월보다 1.5% 증가했고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 2.3%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양적 완화를 줄이기 전 노동시장 및 경제 개선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날 보스턴의 한 연설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양적 완화 축소를 결정하기 전 올해 하반기 거시 경제 성과를 더 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더 나은 거시 경제 결과가 향후 몇 달, 몇 분기간 실현되는지 여부를 관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FOMC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아래에 있는 환경에서 부양 정책을 없애지 않을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은 QE 축소 시 더 낮아질 수 있어 디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진다고 우려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애플의 스마트폰 제품 등에 대해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6월 초 ITC는 애플의 스마트폰 등의 제품 일부가 삼성전자의 특허를 일부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토록 하는 판정을 내리고 이를 백악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ITC 권고에 대해 대통령은 60일 이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번 결정은 이 같은 규정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이 ITC 권고를 거부한 것은 지난 1987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가 장 막판 뒷심을 발휘하며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장 초에는 경제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실망 매물이 나왔는데 결국 이것이 양적 완화 유주로 해석되면서 상승 반전했는데요. 이로써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가 행진을 또다시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도 버냉키 회장의 연설과 일본의 통화정책회의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인데 연일 가장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는 뉴욕 증시가 이번 주에도 추가적인 상승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요 변수 점검해보고 그에 따른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 부진으로 일제 하락세로 출발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양적 완화 규모로 섣불리 줄이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뉴욕 증시 결국 장 막판 상승세로 마감했는데 이 중요한 마감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코께서 지적하신 대로 네. 장 초반에는 좀 부진했죠. 고용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장 후반으로 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 다우존스 지수는 15,658로 마감이 됐습니다. 소폭 상승이 됐고요. 나스닥도 3,689포인트, 0.38%가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1,709포인트, 0.16%. 이렇게 세 지수 중에는 나스닥 지수가 가장 돋보이는 상승세가 나왔고요. 유럽 증시는 장 초반 미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이것이 이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영국의 FTSE 지수는 마이너스 0.51%가 하락이 됐고요. 독일의 닥스 지수는 8,406포인트, 마이너스 0.05%가 하락이 됐습니다. 약보합 수준이었고요. 프랑스의 CAC 40 지수만 0.07% 강보합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시간에 좀 여유가 있었던 뉴욕 증시가 투자 심리 개선에 시간을 좀 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업률이 예상 밖으로 7.4%로 떨어지는 좋은 수치가 나왔지만 일단 노동부가 발표하는 비농업 부분의 고용 지표가 예상치보다 부진하게 발표된 것이 9월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가 예상보다는 늦춰질 것이다. 이런 네. 기대감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뉴욕 지수가 그나마 이제 강보합세로 마감이 됐지만 미국의 채권 시장은 이런 경기 판단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미국의 채권 가격은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11bp 떨어진 2.59%로 강세 기조를 나타냈습니다. 유가는 큰 변동이 없었는데요. 0.88%가 하락한 106달러 94센트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마감이 됐고요. 지난 금요일 날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좀 돋보이는 부분은 이제 일본 니케이 지수가 상당폭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금요일 날 3.29%나 상승을 해서 연간 상승률 39.1%를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토요타가 실적이 아주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온 점이 실적 개선에 지수를 끌어올린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토요타가 시간의 거래에서 3% 이상 올랐고 미쓰비시 자동차도 4%, 소니도 1% 오르는 등 아시아 증시도 지난 주말 일본 증시의 특징적인 부분 있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지만 유럽 증시 흐름을 보면 다소 혼조세가 나왔던데 유럽 증시 주요 국가별로는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영국이 네.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너무 가파르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영국 지수가 조금 주춤한 것이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영국의 부동산 가격이 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이 다소 이제 영국 증시에 따로 이제 독립적으로 영국 증시에는 다소 부담이 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영국의 FTSE 지수가 0.5%, 독일과 프랑스의 지수보다 낙폭이 좀 컸다는 점, 이런 점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리스 증시는 예상 밖으로 1%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IMF가 그리스의 내년도에 이른바 현재 가져가고 있는 긴축 기조 이런 부분에서 일부 자금의 경색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EU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좀 부채 탕감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소식도 지난 주말에 나오면서 그리스 증시가 약간의 추가 탕감에 대한 희망을 증시에서 좀 내보였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날 굵직굵직한 지표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도 했죠. 앞서 언급하셨지만 기대를 모았던 7월의 고용지표, 실업률은 호조세를 보였지만 일자리 수 증가세는 예상 밖으로 부진하기도 했습니다. 좀 자세하게 풀어봐 주시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전임 앵커가 이제 휴가를 가셨는데요. 전임 앵커하고 이제 지난주에 얘기를 드리면서 실업률이 0.1%씩 2개월에 걸쳐서 내려가게 되면 9월에 양적 완화 축소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50%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이번 7월 실업률이 7.4%로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7.5였는데요. 이보다도 예상치보다 떨어진 수치로 나왔고 6월 실업률 수치 7.6보다는 0.2%포인트나 내렸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구직 포기자가 늘어났고 노동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대거 탈락한 부분이 실업률 하락의 원인이 됐기 때문에 질적으로는 그리 좋지 않은 수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수치 면에서는 떨어진 것으로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적인 수준에서는 정규직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요. 한 6천 명 정도 늘어났고요. 서비스업과 유통, 음식업 업태 쪽에서의 고용 규모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쪽은 이제 비정규직 고용이 좀 다수를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노동부가 발표한 7월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는 16만 2천 명이었는데요. 1월부터 6월까지 이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 수는 20만 1,000명 수준을 유지를 했는데 7월 들어서는 다소 좋지 않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6월에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치도 종전에 19만 5천 명에서 18만 8천 명으로 다소 하향 조정이 됐는데요. 하반기에 처음 나온 노동부의 일자리 수는 좋지 않다는 점, 이런 점에서 8월 수치를 조금 더 봐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자 완화 축소 여부의 기준이 되는 고용과 물가 지표가 동시에 발표가 됐는데 결국 9월 양자 완화 축소는 잠시 늦춰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한마디 덧붙였더라고요. 어떤 언급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제지표의 매크로적인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발언이 지난 주말에 있었습니다. 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총재는 올해 연준이 5개 연방은행 총재 중에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총재이기 때문에 원서의 무게감은 다른 여타 지역 연방은행 총재보다는 다소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6월에도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요. 인플레 목표치 2%에 근접하기 이전에 출구 전략에 대해서 연준이 청사진을 꺼내는 것은 너무 좀 이른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와 이제 동등한 맥락으로 지난 주말에도 내용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핑코의 모하메드 엘 에리언 CEO도 이번 7월 고용지표를 분석을 하면서 고용지표가 예상보다는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를 이끌 정도로 현재 실업률이 내려갔지만 질적인 수준에서는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월가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질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꺼내는 것은 그만큼 양적 완화 축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버냉키 의장이 이제 내년 1월 말로 임기가 이제 만료가 되고 자신의 후임이 이제 9월이나 10월 정도에는 이제 재지명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월 FOMC 회의 때 양적 완화 축소를 꺼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10월과 12월에는 이를 꺼내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9월에 연준의 FOMC 회의 상당히 주시해야 될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편 이번 주 많은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연설을 하는데 출구 전략 놓고 증시가 좀 시끄러울 것으로 전망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연준 지역은행 연방은행 총재들이 4명이나 발언이나 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어떤 발언에 그 무게가 나오느냐 이런 점에 뉴욕 증시의 풍향계가 좀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제 리처드 피셔 달라스 연은 총재가 5일날 이제 연설이 잡혀 있습니다. 이 리처드 피셔 달라스 연은 총재는 매파적인 성향이 강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난 그 6월 FOMC 회의 이후에도 버냉키 의장이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를 내년 중순쯤에 중단할 수 있다라는 그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의 언급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6일날 그 다음 날이죠. 6일날 이제 연설을 합니다. 이는 이제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런 그 연방은행 총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시카고 찰스 에반스 총재는 올해 그 의결권이 있는 총재입니다. 그래서 6일날 이 내용을 잘 들여다봐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7일날 나머지 2명의 연방은행 총재가 대기가 되고 있는데요. 필라델피아의 찰스 플러서 연방은행 총재가 연설을 대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샌드라 피아날토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가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 플러서 총재는 9월에 양적 완화 축소를 개시해야 된다는 매파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피아날토 총재도 양적 완화 축소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된다는 입장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고 보면 이번 4명의 총재 중에서 비둘기파는 1명 정도, 중도파가 1명, 매파적인 성향, 이른바 양적 완화 축소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2명이기 때문에 다소 뉴욕 증시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조금 남아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말 사이 나왔던 뉴스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가 판결한 구형 애플 아이폰의 미 수입 금지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연결되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는 뉴스이기도 한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겠다. 네. 속내는 그거죠. 특히 이제 애플이 그 리쇼어링 정책, 이른바 네. 중국 쪽에서도 많이 이제 미국 쪽으로 그 생산기지나든지 이런 부분을 옮겨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난번 이제 법인세 파동에서도 그 법인세를 자의적으로 이렇게 내거나 내지 않으려고 회피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밝히는 것을 보면 애플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오바마 대통령이 손을 좀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모양새는 그렇게 좋은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른바 비토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이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죠. ITC가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한 소송과 삼성이 애플 특허를 침해한 소송, 이 부분이 이제 맞소송으로 맞물려 있는데요. 지난 6월에는 이 애플과 삼성 간 특허 분쟁에 따른 부분에서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일부 도용했다라고 이제 판결을 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수용하게 되면 애플의 구형폰인 아이폰 4 시리즈와 아이패드 2 시리즈가 이른바 중국에서 만드는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이제 금지토록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애플의 입장에서는 한숨 돌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플의 주가는 462달러 54센트로 1.28%가 상승이 됐습니다. 자국의 제품, 자국의 제조업 경기, IT도 이제 광범위한 축으로 보면 여기에 이제 같이 이제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애플을 좀 감싸는 부분이 중국과의 무역 마찰 이런 부분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그간 견제해왔던 이른바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공명정대한 입장을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에서 자국의 제품이나 자국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팔이 안으로 굽는 이런 부분은 다소 조금 좋지 않은 모양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애플과 특허권 논쟁 좀 오래된 이슈이긴 한데 오늘 이 소식이 삼성전자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삼성전자에 특별한 해가 좀 끼치진 않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네. 다소 이렇게 이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그렇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특허권 분쟁이 네.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끌고 온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말을 보내면서 삼성전자의 이런 부분의 좀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좀 있겠지만 시초가 수준에서 많이 이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장중에는 다른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반응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웃나라 일본도 어닝 시즌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엔저 효과로 토요타 이번 순이익이 크게 개선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많은 네.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좀 리뷰를 많이 해드릴 텐데요. 토요타가 지난 주말에 실적을 네.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 엔저의 바로미터고 도요타 트럭에 앉아서 그로다 하루이코가 돈을 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일본의 상징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 니케이 지수가 3% 이상 이렇게 고공행진을 벌인 것은 도요타의 영업이익이 2분기 수치가 나왔는데요. 작년 동기보다 87.9%가 늘었습니다. 대단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서프라이즈 중에서도 빅 서프라이즈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이익이 6,633억 엔, 약 7조 4,800억 원을 나타냈다고 밝혔는데요. 순이익도 93.6%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증가한 것은 작년 이맘때하고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엔화의 약세 기조가 톡톡히 효자 노릇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도요타가 올해 이제 회계년도 2014년 회계년도를 망라하는 예상 영업이익도 기존의 1조 8천억 엔에서 1조 9,400억 엔으로 늘린 부분도 시장에 좀 자신감을 좀 늘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 전문가들은 현재 99엔대에서 머물고 있는 엔화의 약세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시장 내부적으로는 일본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9월 9일 전후로 이 소비세 인상을 아베 총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엔화의 변동 수치는 그 이후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들 점검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이글 투자문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먼저 주요 지표와 이슈를 살펴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주 국내 증시를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지수가 주간 기준으로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1920선에 안착했는데 무엇보다 외국인이 10거래 연속 순매수 기조를 이어갔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 계속해서 상승세가 좀 지속이 됐고요. 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주 후반 쪽에서 좀 상승폭을 축소시킨 것이 좀 아쉬운 한 주였다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로 인해서 주간 기준에서 0.65% 상승한 1923.38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 코스피 같은 경우에 주간 기준으로 상승 마감을 했었지만은 금요일 같은 경우에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되는 부분들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까지 과연 이어질지가 한번 키워드가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속해서 수급도 한번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연기금이 3,489억 원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3,3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선물 쪽도 연결해서 좀 살펴보게 되자면은 2,666계약 정도 매수를 보이게 되면서 지난주 전체적으로 매수를 보이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매도한 추세도 살펴보게 된다면은 투신이 1,385억 그리고 개인이 4,762억 정도 매도를 했었습니다. 상승장에서 개인들은 계속해서 대량의 매도세를 보였다는 부분들이 특징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어떤 업종을 매수했는지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외국인들은 운수장비 섹터 그러니까 자동차와 조선을 4,116억 정도 매수를 했었고요. 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1,284억 정도 매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IT 섹터 같은 경우는 2,323억 정도 매도를 하는 모습들이 보였었고요. 기관들은 금융 섹터를 1,086억 그리고 철강을 778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화학 섹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동반적으로 498억 정도 매수를 했었고요. 하지만 외국인이 대량 매수에 나섰던 운수장비 섹터 같은 경우는 631억 정도 매도를 보였다는 부분들이 특징이었고요. 전체에서 상승한 섹터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해운, 통신, 제약, 보험, 은행, 철강, 조선, 자동차 섹터는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었고요. 하지만 반대로 제지, 의류, 건설, IT 섹터는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에서 미국의 고용 지표가 단연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지표가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까? 네, 이번 주는 어떤 중요한 경제 지표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네. 연방은행 총재들의 연설이 좀 중요한 지표가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월요일부터 한번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월요일 같은 경우, 5일 같은 경우는 7월달 ISM-P 제조업 지수가 현재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치는 53.7로 예상이 되게 되면서 전월 대비해서 좀 개선이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월요일 같은 경우는 리차드 피셔 댈러스 연은 총재가 현재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6일 같은 경우에는 6월 무역 수지 발표가 예상되어 있는데 예상치는 441억 정도 현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고요.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도 마찬가지로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7일 같은 경우는 찰스 플러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현재 연설이 예정이 되는데 각 지역 그 중앙은행 총재들이 양세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가 한번 시장의 어떤 변동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8일 같은 경우는 주간 단위로 발표가 되고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9일 같은 경우는 6월 도매 재고가 현재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주간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주간 글로벌 주요 이슈도 한번 연속해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6일 같은 경우에는 호주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의 그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 원자재의 어떤 실물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어떤 지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할지 아니면 인하를 할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7일 같은 경우는 7월 인천공항 수송 통계가 발표가 예정이 되는데 여객과 화물로 나눠서 이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공항 수송 통계 같은 경우에는 여행주라든지 그리고 항공주 같은 경우에 참고할 만한 참고할 만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기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은행 BOJ에서 통화정책회의가 8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8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서 기준금리를 발표를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동기를 하지 않겠나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금융통화위원회뿐만 아니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할 이슈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7월 무역 수지 및 수출입 동향 발표가 이제 예상이 되어 있고요. 일본 쪽에서는 6월 경상 수지,
발표가 예정이 되는데 5월 달에는 5,047억 엔 정도 흑자를 보였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얼마만큼 흑자폭을 확대시키냐에 따라서 일본 쪽으로 글로벌 펀드 자금이 들어가냐 아니면은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9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대량으로 경제 지표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7월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 산업 생산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지표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국내외 주요 이슈와 지표들 점검을 해봤는데 지난 한 주도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죠. 이번 주 한 주간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 포인트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1930에서 40포인트 정도가 고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관망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방향성에 대한 어떤 확인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초가 상당히 좀 방향성을 가늠하는데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체크해봐야 될 이슈가 아무래도 외국인의 선물 동향도 한번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의 선물 누적 계약수를 보게 된다면은 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매수 계약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매수가 만약 유지가 되게 된다면 추가적인 반등이 이어지게 되면서 1960 그리고 좀 2000포인트까지 바짝 다가설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지속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매수가 유지가 되지 않고 매도 계약수로 다시 한번 매도로 전환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시장은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조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시장이 좀 조정을 보이게 된다면은 기존에 좀 강세를 보였던 조선이란지 화학, 철강, 건설 섹터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섹터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도 상당히 긍정적이었지만 기관의 어떤 수급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장이 조정 구간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기관의 어떤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나 현재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조선, 화학, 철강, 건설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수급을 좀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 예상대로 만약에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제는 조금 그 기존의 강세를 보였던 섹터보다는 대안 섹터를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 증시가 조금 조정을 좀 보이게 된다면은 코스닥 쪽으로 그 시장의 어떤 순환매가 좀 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강세를 보였던 섹터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순환매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통신, 음식료, 제약 섹터 같은 대안 섹터에 대한 부분들도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대안 sek터가 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 장세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강한 섹터가 강한 종목들이 있다면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리스크 관리라든지 그리고 현금 확보에 조금 주력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번 주에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 실적 발표가 대형주 쪽에서 중소형주로 옮겨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한데요. 이번 한 주, 그다음에 코스닥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은 그 코스피 증시 전략에 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듯이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조금 조정을 보이게 된다면 어떤 그 시장의 어떤 순환매, 그러니까 대안 시장으로서 코스닥이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만약에 강세를 좀 보이게 된다면은 이 중에서 아무래도 그 앵커님께서 언급을 하셨던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 쪽으로 시세가 좀 강하게 분치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내에서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어떤 어떤 성장 모멘텀이 있다든지 아니면 실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각이 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무조건 관심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초에 코스피 지수의 어떤 방향성이 위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조정을 보일 것인가에 따라서 일단 코스닥 시장에 관심을 가지되 그리고 난 이후에 만약에 예상대로 코스피 시장이 좀 조정을 보이게 된다면 코스닥 쪽에서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앵커님께서 언급하셨던 어떤 실적이 가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쪽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부분들 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증시 전망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김동섭의 일당백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이나 이슈들에 대해서 김동섭 이사님의 색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시간인 만큼 좀 기대가 되는데 첫 라운드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결정을 뒤집어 애플 제품을 미국 내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준 사법기관이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25년 만에 처음인데요. 오바마 행정부가 자국 내 기업인 애플을 감싸안기 위해 보호 무역주의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애플 편들기 나선 오바마 정부, 한편 뒤통수 맞은 삼성전자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일단 삼성전자 네. 입장으로서는 난감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무역대법에서 결정난 것을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 쪽에서 거부권을 했었다는 거죠. 이게 법률안도 아니고 어떤 수출이나 수입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거부권 행사했다는 거죠. 애플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응원을 하는 그런 상황에 지원을 하는 상황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내용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가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어떤 합의점을 찾아주는 중재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기본 전제가 깔렸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그 전 세계가 글로벌 환경 쪽에서 서로 간의 어떤 보호무역제도를 약간 탈피하는 과정 속에서 보호무역제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면 이것은 이제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네. 그 얘기는 결국에 가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거를 감안하고 진행을 했다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 가서 조만간 삼성전자와 오바마 대통령 간의 중재가 되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애플 입장으로서는 외부에서 자기들 제품 만든 걸 다시 가져와서 국내에 팔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맞이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주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오바마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대놓고 했다라는 것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쉬웠던 것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미리 중재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런 부분을 결정했어야 되는데 먼저 선수를 치고 나중에 중재를 하는 그런 식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참 재미난 것은 뭐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은 어떤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사실 누구나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있어요. 네. 근데 기술적인 부분을 봐도 애플과 삼성이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게 그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임이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일부 하게 되고 있고요. 기술적인 분석을 제가 오늘 사실 애플하고 삼성을 좀 비교해 주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주봉 상태로 보면 애플이 이 차트로 보면은 아마도 700불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발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예전에 삼성전자가 40만 원대에서 150만 원 갈 때 나왔던 차트예요. 근데 지금 네. 이 애플이 나오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는 거꾸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양을 뚫고 떨어지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회복해야 될 시점에서 오히려 악재를 맞은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수출했던 부분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지 줄어드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사실 악재, 심리적인 요소의 악재가 더 크지 어떤 실적의 악재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이죠. 사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마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번 실적을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 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9조 5천억이었어요. 네. 근데 애플은 7조 3천억이었어요. 그러니까 2조 정도 벌어지는 상황이죠. 시가총액도 애플이 엄청 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적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었는데 이것이 현재 이런 상태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국 삼성전자가 이거로 인해서 실적이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라는 거죠. 실적은 유지된 상태고 외부에서 제품이 안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실적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할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제품이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놓쳤다라는 정도, 기회를 잃은 정도가 맞을 게 않나 이렇게 판단을 쓰고 있고요. 오바마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어쩔 수밖에 없는 선택이라면 우리는 외부적인 충격을 통해서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라운드입니다. 최근 수년간 주식 채권에서 큰 돈을 벌어들였던 사모펀드, 헤지펀드들이 투자단 출구 전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좀 충분한 고점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채권 시장은 네. 고점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채권은 이제 금리하고 수익률하고 반대로 가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지난번에 양쪽 하나 축소 가능성을 벤 버냉키 의장이 연설하고 난 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가 2.75까지 올랐어요. 그때 그 국채금리 처음에는 1.45 정도였으니까 거의 배가 오른 거죠. 그건 이제 채권 시장의 메리트가 떨어지는 상황이죠. 문제는 뭐냐면 양쪽 하나 축소 가능성이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채권 시장은 공포의 구간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당연히 지금 축소 얘기가 나오는 시점부터 줄여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투자가들 중에 가장 투자를 잘하는 곳이 어디냐면 미국 대학입니다. 대학은 벌써 올 2월 달에 채권을 다 정리를 했어요. 네. 채권을 다 정리하고 오히려 지금은 주식 쪽으로 배팅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한 것처럼 헤지펀드들이 채권에 대한 부분은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주식 시장에만큼 얘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채권의 공포로 인해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으려면 그만큼 수익을 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원자재 시장과 주식시장 두 개로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보시면은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값이 계속해서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이제 슈퍼사이클 올 거라 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투자해야 된다고 보지만 많은 투자가들은 그 두려움이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폴슨 같은 경우에도 벌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의 60%를 손실을 봤기 때문에 원자재 시장을 약간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항상 그 시점에 사실 원자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채권 시장보다는 주식시장이 맞다.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채권 주식을 다 줄이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주식시장의 베팅은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번 이런 걸 구경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OCI라는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네. 최고치 65만 7천원을 찍을 때 그 65만 7천원까지 가는데 한 20% 정도, 20-30% 상승하는데 걸리니까 2주밖에 안 걸렸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주식시장의 대세 상승기가 진입이 됐을 때 신고점이라 생각한 부분에서 새로운 마지막 버블을 주는 데가 더 많은 수익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익 구간이 지금 미국에서 나왔느냐? 그러면 절대 나오지 않았다. 한 번 더 상승이 아주 크게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그 미국 시장을 2년 반 전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15,400이 1차 목표치다 라고 말씀드렸고 15,400을 넘어섰기 때문에 2차로 제시한 게 16,80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거의 1,400포인트 이상이 더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지점부터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더 걸린다면 더 높은 곳까지 갈 수 있습니다. 목표치가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헤지펀드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 채권과 어떤 주식의 고점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를 한다면 채권은 정리해 나가는 게 맞고 네. 주식은 오히려 베팅을 늘려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만큼은 아직 상승폭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주가가 버블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그 새로운 공황으로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다 투자 가치가 없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부터 내년 중하반까지는 주식시장이 상당한 상승을 줄 것이다. 그러나 채권 시장은 어려울 거라는 거죠. 대신에 이제 이 채권 시장에서 주식시장에 더 버블이 갈 때는 일시적으로 정크본드 시장은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크본드에 미리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채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어떤 개인 채권의 정크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단기적인 수익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처럼 주식이라든가 채권이 다 고점일 때 물량을 털어나가야 될 시점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김동섭의 일당백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가 막판 들어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상승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과연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이어진 2부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